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경상도 어느 골짜기 인심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났던 월영마을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성종 임금 시절이라 나라 안팎이 태평성대라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어찌 시끄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사건의 주인공은 이 마을에서 꼬장꼬장한 대나무로 통하던 박선비, 성함은 박생이라 합지요.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은 옥처럼 고우나 기계는 서슬퍼런 칼날 같아서 길가에 떨어진 남의 돈 한 푼도 지팡이로 툭 쳐내던 결벽증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지요. 산천 초목이 숨을 죽이고 밤이슬이 풀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고요한 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보시오. 저거 박선비 아니요? 아니, 박선비가 왜 저기서 나와? 그것도 최과부 집 담장을 타고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정절로 이름 높은 최과부네 집 담벼락 위로 도포 자락 휘날리며 폴짝 뛰어내리는 그림자가 포착된 겁니다. 구경하던 동네 장정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틀림없는 박선비였지요. 박선비가 누굽니까? 일찍이 부모 여의고 홀로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논어를 읽으며 인이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외치던 양반 아닙니까? 그런 양반이 그것도 남편 잃고 홀로 수절하며 나라에서 정려문까지 내려주네 만회하는 최과분의 집 담장을 넘었다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치는 소식이었죠. 이튿날 아침 마을 주막은 이미 이 소문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허허, 역시 남자는 다 똑같은 게요. 겉으로는 공자왈 맹자왈 하더니 밤이 되니 본색이 드러난 거지. 취, 조용히 해. 박선비가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어쩔 거야? 담장 넘는 걸 본 눈이 10개가 넘는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추문에 휩싸이면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선비 정작 본인은 태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포교들이 들이닥쳐 내 이놈 선비의 탈을 쓰고 어찌 과부의 방을 넘보았느냐 하고 호통을 쳐도 그저 허공만 응시하며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게다. 혹은 정말 미친 게 아니냐. 하지만 박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홀로 맞서기로 결심한 바위 같았지요. 자, 박선비는 왜 그 밤에 담을 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탕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담벼락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인생사가 다 그렇듯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담벼락 너머 달빛에 가려졌던 진실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에라, 자 동네 사람들아, 귀를 좀 더 바짝 대보시게나. 어제 박선비가 담장을 넘었다는 소식에 다들 세상 말세네 하며 혀를 찼을 테지.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알려면 우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법이라네. 자, 먼저 우리 박선비, 박생에 대해 말해볼까?
이 양반은 말이지, 집안은 비록 몰락해서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지만 기계만큼은 정승판서부럽지 않았어. 남들은 출세하려고 고관대작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때 박선비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 집 서재에서 낡은 책장 넘기는 소리만 냈다네. 겨울이면 뗄감이 없어 방바닥이 얼음장인데도 꼿꼿이 앉아 글을 읽으니 그 기운에 방 안 서리가 다 녹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 선비가 가난한 게 무슨 흠이랴. 내 마음속에 1000만 권의 책이 있고 창밖에 저 청산이 네벗인데 무엇이 부럽겠는가. 이런 소리나 하던 양반이 바로 박선비였어. 마을 안악들이 박선비 저러다 굶어 죽지 하고 보리개떡이라도 갖다 주면 꼭 그만큼의 나무를 해다 마당에 쌓아두고 오는 그야말로 대쪽 같은 사람 말일세. 그런 양반이 여인네 집 담장을 넘었다?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지. 그럼 이제 그 담장 안의 주인 최과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최과부는 말이야, 꽃다운 나이 20에 시집와서 딱 3년 만에 서방님을 여의었어. 얼굴은 달덩이 같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은데 팔자가 사나웠던 게지. 하지만 최과부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 시부모를 친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밤낮으로 길쌈을 해서 가문을 일으켰지. 나라에서도 이런 연려가 없다며 정려문을 내려주네 만회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지. 그런데 말이야, 이 보살 같은 여인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거야.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이 고을의 이방 강칠이라는 놈이었어. 이 놈이 어떤 놈이냐? 겉으로는 사또를 보필하는 아전이라지만 속은 능구렁이 88마리가 들어앉은 탐욕 덩어리였지. 이방놈은 최과부의 미모도 탐났지만 그녀가 길쌈과 알뜰한 살림으로 모아둔 그 알토란 같은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야. 저 과부년 혼자 살기엔 재물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 소나기에 넣기만 하면 평생이 만석군일 텐데. 이방은 남모르게 덫을 놓기 시작했어. 최과부의 시댁 일가 친척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지도 않은 빚 문서를 만들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지. 최과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등잔불 아래서 한숨만 쉬었어. 남들은 그녀를 열렬하고 칭송하지만 정작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게지.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 서로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꼿꼿한 박선비와 가련한 최과부.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운명의 끈이 닿았길래 그 고결한 선비가 담벼락을 넘게 된 것일까? 사건이 터지기 사흘 전이었어. 박선비가 뒷산 대나무 숲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숲 저편에서 이방놈과 그 수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내일 밤이다. 과부 집에 사람을 넣어 겁탈한 것처럼 꾸며라. 정절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연인이 소문이 나면 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겠지. 박선비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 아니,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공자 가라사대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하셨지. 하지만 박선비가 관가에 고발한들 사또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저 이방놈인데 누가 박선비 말을 믿어주겠어? 오히려 최과부의 이름에 먹칠만 할 뿐이지. 박선비는 밤새 고민했어. 자신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한 여인의 인생을 구할 것인가?
달빛이 유난히 시린 그날 밤 박선비는 평생 잡던 붓 대신 담벼락을 잡기로 결심했어. 내 선비로서의 명예가 흙탕물에 구를지언정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구나. 자, 여러분, 이제 박선비가 왜 그 위험한 담장을 넘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지?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 담을 넘자마자 박선비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소쩍다 소쩍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소쩍새가 울면 소치 작으니 쌀을 더 안 쳐라 하는 풍년의 징조라고도 했지만 한 맺힌 여인네들에게는 그 소리가 속이 적다 좁다, 속이 타 들어간다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최과부의 심정이 딱 그랬지요. 깊어가는 밤, 남들은 다 단잠에 빠졌을 시각에도 최과부의 방 문틈으로는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이 배를 다 짜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아니면 이방 그 인간의 주머니만 더 불려주려나. 최과부는 눈물을 훔치며 북을 넘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20살의 시집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서방님이 3년 만에 곧불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곡소리 대신 이빨을 사려 물었지요. 홀로 남으신 눈먼 시어머니와 어린 시동생을 건사하느라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잠 한숨 안 자고 배를 짰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이제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 싶었는데 호사다 말하더니 그 소문난 미모와 재산이 결국 화근이 된 게지요. 사건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을의 탐욕스러운 이방 강칠이가 최과부의 집 마당에 떡하니 들어선 겁니다. 그놈은 품 안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죠. 최과부, 이것 좀 보시게. 자네 서방이 생전에 내게 빌린 돈이 무려 100냥일세. 이자까지 합치면 이 집과 논밭을 다 팔아도 모자랄 판이지. 최과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다 간 서방님이 그런 큰 돈을 빌렸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방은 이미 최과부의 먼 친척벌 되는 집안 어른까지 돈으로 구워 삶아 증인으로 세운 뒤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내 집을 뺏기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니 이방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첩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열렴은 후보로 거론되던 여인이 이방의 첩이 된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최과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이 가련한 목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정절을 지키고 가문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이방이 보낸 장정들이 담벼락 너머에서 그녀를 덮치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최과부는 등잔불 아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쓰고 있었지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조를 지키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다닥 담벼락에서 웬 그림자가 툭 떨어지더니 툇마루를 지나 최과부의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과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누구냐, 도둑이야.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도둑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낮고 묵직하며 어딘가 모르게 선비의 기운이 서린 단호한 목소리였죠. 부인,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웃마을 박생이라 하오. 지금 당장 불을 끄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의 목숨과 명예가 경각에 달렸소. 최 과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생, 그 꼿꼿하기로 소문난 박선비가 이 야밤에 과부의 방문 앞까지 오다니요? 자,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그 얇은 창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명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박선비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줄까요? 그리고 담장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매서운 눈동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독사, 이방 강칠이놈의 소굴로 들어가 봅시다. 이놈이 왜 그렇게 최 과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요? 단순히 얼굴이 예뻐서 아닙니다. 이놈의 뱃속에는 시커먼 구렁이가 10마리는 들어앉아 있었거든요. 이방 강칠이는 오랫동안 고을의 세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할 암행어사가 비리를 캔다는 소문이 돌자 이놈은 그 구멍을 메꿀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최 과부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옥토와 그녀가 몰래 모아둔 비단이었죠. 그 과부년만 내 손에 넣으면 그 집 문중 재산까지 싹 내 것이 되는 거야. 정절, 웃기는 소리 말라지. 여자는 겁박 한 번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강칠이는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날 밤 장정셋을 사서 최 과부의 방을 덮치라 명했습니다. 강제로 욕을 보인 뒤 내 여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협박할 심산이었던 거죠.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지 이 흉계가 뜻밖의 귀에 걸려듭니다. 바로 우리 박선비였죠. 박선비는 그날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삿날을 앞두고 마음을 다스리려 비싼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릴 때 담장을 넘어라 소리를 지르면 입을 틀어막고 바람결에 실려온 그 비열한 목소리에 박선비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방 저놈이 기어이 사다를 내는구나. 박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관가에 알리자니 이미 이방에 수하들이 깔려 있을 것이고 그냥 있자니 한 여인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길 판이었습니다. 선비의 도리란 무엇인가? 책 속의 글귀를 외우는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불의를 막는 것인가? 박선비는 생전 처음으로 붓대신 몽둥이를 책 대신 용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선비에게 남녀칠 세부동석은 목숨과도 같은 법도였습니다. 과부의 집 담장을 넘는다는 건 평생 쌓아온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이었지요. 박선비는 자기 집 마당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은 나를 도둑이라 부를 것이다. 아니면 파렴치한 한량이라 손가락질하겠지.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저 가련한 여인은 오늘 밤 죽거나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박선비는 방 안의 낡은 도포를 다시 고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님의 유품인 비단 보따리를 하나 챙겼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이방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혀서라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살짝 숨은 그 순간 박선비는
최과부네 집 뒷담화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차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담벼락을 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이 미끄러지고 도포 자락이 가시에 걸려 찢어졌지만 기어이 담장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 누구냐? 도둑놈아, 이방이 미리 깔아둔 매복꾼들이 기다렸다는 듯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고 담벼락 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박선비의 모습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건 박선비 아니야? 세상에, 박선비가 과부 집을. 박선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최과부의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진실을 깨우러 온 자다. 하지만 이미 이방의 수하들은 박선비를 덮쳤고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분만 잡던 고귀한 손에 거친 밧줄이 감겼습니다. 박선비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이방의 수하들에게 끌려 나왔지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박선비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겉으론 성인군자인 척하더니 밤에는 과부담을 넘어? 에이, 사람은 역시 속을 모른다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박선비의 귀를 때렸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이방을 노려보았죠. 이방 강칠이는 신이 나서 헛기침을 해댑니다. 어허, 이놈, 감히 양반의 탈을 쓰고 과부의 정조를 탐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지만 박선비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방의 비리를 막으러 왔다고 말해봤자 이방의 소나기에 있는 이 마을에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최과부의 이름만 더럽혀질 뿐이었죠.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부디 내가 전해준 그 보따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드디어 사또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쪽에는 포박된 박선비, 다른 한쪽에는 겁에 질린 채 머리를 풀고 나타난 최과부입니다. 이방 강칠이는 사또 옆에서 살살간을 맞춥니다. 사또, 이놈은 선비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니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생아, 너는 왜 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었느냐? 사실대로 고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모든 이의 시선이 박선비의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관가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하지만 박선비는 그저 죽여주옵소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저 구석에서 최과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본 이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과부년이 겁에 질려 박선비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다. 과연 최과부는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신문이 정회되고 두 사람은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만이 두 사람의 유일한 등불이었죠. 최과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저 같은 것 때문에 평생의 명예를 버리려 하십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이방이 저를 협박했다는 사실을요. 박선비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부인, 내가 입을 열면 부인의 이름은 평생 이방에게 겁박당할 뻔한 여인으로 남을 것이오. 선비의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있으나 여인의 정절은
한 번 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법. 내 걱정은 마시오. 최 과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여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이 남자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 또한 가련한 과부로만 남지 않겠다. 이 선비님의 기계를 내가 지켜드리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박선비가 담을 넘을 때 품에 안고 있던 그 비단 보따리 말입니다. 사실 그 보따리는 박선비가 이방의 집 창고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방 강칠이가 지난 1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억울하게 땅을 뺏은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박선비는 이 증거를 최 과부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이고, 최 과부는 옥에 갇히기 전 이 보따리를 믿을 만한 시동생에게 맡겨두었지요. 이제 이 보따리가 열리는 날, 고을의 주인이 바뀔 판입니다. 다음 날 아침 2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은 의기양양하게 곤장을 칠 준비를 시켰죠. 자, 사또, 어서 저 파렴치한 박생의 볼기를 치시옵소서. 바로 그때 최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사또, 여기 박선비님이 담장을 넘어 제게 전달하려던 진짜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최 과부는 품 안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내 사또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방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최 과부의 목소리가 관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박선비님은 저를 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방 강칠이가 제 가문을 멸하려 했던 음모를 밝히러 오신 겁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사또가 장부를 펼치자마자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기엔 사또 본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바로 위 상급 관료들에게 이방이 보낸 뇌물 목록이 빽빽했거든요. 이방 강칠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건 가짜입니다. 모함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부 뒤편에는 최 과부에게 억지로 빚을 지우려 했던 가짜 빈 문서에 초안까지 붙어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 강칠아,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구나. 여봐라, 저 간악한 이방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라. 박선비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박선비님, 우리가 눈이 멀어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되실 분을 몰라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과부는 박선비 앞에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의 기계가 저를 살렸고 제 가문을 지켰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 또한 옥에서 썩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달빛 아래 선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박선비는 그의 가을 보란 듯이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마패를 가슴에 품은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이 월용마을을 찾았지요. 그는 가장 먼저 최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하사한 진짜 열려문이 세워진 그 집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했는지 아니면 평생 고결한 벗으로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전원에 따르면 매년 봄꽃이 필 때면 박선비가 보낸 귀한 차와 최 과부가 직접 짠 비단이 오갔다고 하네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험악하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의로운 마음은 달빛처럼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은 담벼락을 넘어야 할 시련이 오지만 그 너머에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시원한 달빛 아래서 박선비와 최 과부의 기계를 떠올리며 단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맛깔나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